옛날 선비 석구는 홀로 기생집에 들렀는데 그는 초보인지 선수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내였다. 그때 가게 최고 에이스 월양이가 들어오는데 안녕하시옵니까, 나으리. 그래, 반갑네. 소녀 월양이라 하옵니다. 그래, 내 소문은 익히 들었네. 딱 보니 호구네. 오늘 주머니 탈탈 벗겨 먹어야겠구만. 일단 담배 한 대 올릴까요? 한 대 스무 양하는 신선들만 피운다는 극락초이옵니다. 아니네, 아니야. 내가 담배를 못 피워서. 아, 그렇습니까? 생긴 건 개꼴촌데 이상하네. 그렇다면 임금님 수라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술은 30냥짜리 로얄쌀 막걸리로. 아니요, 됐소. 내가 술을 잘 못 먹어서 그러니 탁주 한 잔에 부침개 한 장만 주시게. 아니 뭐야, 순진한 거야 뭐야. 돈은 좀 있어 보이는데 빈털터리인가. 나으리,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돈 좀 팍팍 쓰셔야 대접받지요. 아니, 들어올 때 주인장이 자신 있으면 딱 술 한 잔 마시고 가도 된다던데. 아, 그건 그렇긴 한데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마셔. 나으리께서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자 석구가 대답하기를 아, 나는 말이오. 이렇게 구라치는 재미로 산다오. 어머머머, 오빠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런 의미로 오늘은 내가 쏜다. 그렇게 석구는 월양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술도 공짜로 먹고 월양이의 아침상까지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으리, 모두 200냥이옵니다. 아니, 뭐라고? 200냥. 자네가 다 쏜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이 참, 나으리도. 저도 나으리처럼 구라치는 재미로 살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금자는 오랜만에 과부가 된 친구 춘자를 찾았다. 외로울 거란 생각과 달리 춘자의 얼굴이 밝아 보여 다행이었는데 얼굴 보니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해.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네. 먹고 사는 건 좀 어때? 서방님이 많이 남겨주시고 가서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 일 안 하고 이것저것 취미 생활이나 하고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얘. 그때 뒤로 머슴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던 얼굴들이네. 응, 사내들이 좀 부족해서 젊은 놈으로 더 들였어. 그냥저냥 쓸만해. 아, 그렇구나. 근데 허여운 놈이 일을 잘해? 아님 검은 놈이 일을 더 잘해? 그러자 춘자가 다가와 속삭이는데 그게 말이야. 검은 놈 돌쇠는 힘이 아주 좋아. 그리고 허연 덕구는 기술이 아주 좋아. 어머머,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어쩐지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잘 생각했어. 하니 춘자가 탄식하며 그럼 뭐해? 다 부질없어. 응, 왜? 둘이 합쳐서 3분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얘 참 안 됐다. 머슴을 테스트해보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집 떡새를 닷새만 빌려줄까? 기본이 1시간인데. 그래, 그거 좋지. 역시 금자 너밖에 없다. 근데 그놈 흠이 하나 있는데. 기본이 1시간인데 흠이 좀 있으면 어때? 뭔데 그래? 인물이 더럽게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더덕이야.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향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조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쇠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쇠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늙은 황부자가 있었다. 욕심 많은 황부자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속일 정도의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 부자는 방을 붙이고 사윗감을 기다리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구함. 단 내 입으로 그건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함. 지원자는 면접비로 엽전 단량을 내야 함. 욕심 많은 황 부자는 지원자에게도 돈을 받아 자신 있는 젊은이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을 제일 부자인 황 부자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식에 여러 젊은이가 지원하였는데 먼저 제법 재산이 있는 부잣집의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동네에서는 모를 심은 후 갈대로 짠자리로 덮지요. 그 후 이삭이 자리 위로 나와서 익으면 넷이서 사방 끝을 잡고 흩어서 별을 거둡니다. 그러자 황 부자는 듣고 보니 그건 정말이네. 실패. 이번에는 평범한 집안의 청년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 100길 높이에 큰 돌미륵이 있는데 그 미륵 머리에 배나무가 자라더니 배가 누렇게 익었지요. 그래서 100길 길이의 장대로 돌미륵에 콧구멍을 쑤시니 미륵이 간지러워 머리를 흔든 덕분에 배가 떨어져서 그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 부자는 이번에도 그건 정말이네. 자네도 실패. 하며 그 청년에게도 퇴짜를 놓았다. 며칠 후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찾아왔는데 황 부자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황 부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은 이 집과 살림이 원래 제 것이었기에 감개무량해서 웁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황 부자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 판정해야 할지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테고 거짓말이라 판정하면 사위로 삼아야 했으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황 부자는 할 수 없이 가난한 청년에게 그건 거짓말이네. 하는 수 없군. 자네가 이겼네. 참말이지요. 그럼 제가 이 집의 사위가 되는 건가요?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황 부자가 자신의 딸 춘심이를 부르는데 춘심아 이리 와 보거라. 여기 네 신랑감 왔다. 아버지, 드디어 저도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웬 할머니가? 혹시 장모님이신가요?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겨우 60이에요. 사실 욕심 많은 황 부자는 돈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이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갓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 먹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허. 여보, 밥이라도 2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겠어? 오늘은 딸 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 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실없는 말들을 따라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요? 밥 2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금자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속꽃 아니야? 그것도 비단의 새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지? 아무튼 땡 잡았네. 그런데 속꽃 뒤편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웬 토끼야, 거참. 속꽃에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부잣집 마나님들이 입는 속꽃이라 그런가? 그렇게 금자는 속꽃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속꽃을 입고 잔 뒤 다음날 일어나니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가 실수로 거꾸로 입었나? 앞쪽에 있으니 민망하니 다시 반대로 뒤집어 입어야겠다. 그리고 그날도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 그런데 다시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금자는 토끼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야, 토끼 이 녀석아, 너 왜 자꾸 앞으로 오니? 그러자 토끼가 그야 배가 고프니 풀 뜯어 먹으러 앞으로 왔지.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금자는 그날 밤 중요한 볼일을 보고 자려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또 뭐야?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그렇게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번엔 다시 토끼가 있는 게 아닌가. 금자는 다시 말을 걸어보는데 토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자 토끼가 대답하길 나 피곤해서 굴 속에서 자다 왔어. 하니 금자가 웃으며 어젯밤엔 앞동굴에는 중요한 손님이 들어와 있었으니 그럼 넌 뒷동굴에서 잤겠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 선비는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색식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비는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세상 울적 모르는 순진한 수처녀를 색식감으로 삼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수처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럼 그걸 구분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친구가 말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날 밤에 알몸을 하고 색시한테 자네의 소중이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라 소중이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 이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소중이를 보고도 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수처녀라는 증거 아니겠어? 옳거니. 선비는 친구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부자 선비는 중매쟁이를 통해 금방 색식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다. 술을 한 잔 걸친 선비가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자신의 소중이를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기까지 한 다음 신부에게 물었다. 색시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거지 뭐긴 뭐예요. 대뜸 내뱉은 색시의 대답에 선비는 잔뜩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다. 이런, 넌 수처녀가 아니로구나. 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계집 같으니 당장에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또 어찌어찌하여 고른 다음 색시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소중이를 보자마자 흥분부터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너는 음란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썩 물러가거라. 선비의 눈에 수처녀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를 색식감으로 맞았다. 선비는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았다. 색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처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선비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건 남자들한테만 달려있는 그 무엇이냐 소중이라는 것인데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러자 색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머, 그렇사옵니까? 전 그게 너무 작아서 소중히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한양에 사는 한 선비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길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지.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기는 것이었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어디 한양서 오신 공부 많이 한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글쎄, 나도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소. 학문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자네 들었는가? 그러나 연장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설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선비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승복할 수가 없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자네 나랑 연락 내기 어떤가? 그래, 그거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서량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사우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자네 들었는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어서 연락 주시게. 이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기생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결론을 말하자면 난 크기나 기술보단 얼굴 잘생긴 양반이랑 하는 것이 단연 최고라오. 그러니 두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잘생긴 선비님은 쪼까 나 좀 보고 가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새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새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